새벽 2시. 채수아는 극심한 복통에 잠에서 깨어났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침대 옆자리를 더듬어 본 후에야 그녀는 남편 이선우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랫배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채수아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 통화 연결음 끝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수아 언니. 선우 오빠 지금 자요. 무슨 일 있으면 내일 얘기해요. 먼저 끊을게요. 잠깐만요. 쥐어짜는 듯한 복통에 채수아는 한 글자 한 글자를 힘겹게 내뱉었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했다. 전화는 즉시 끊어졌다. 포기할 수 없었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이미 꺼져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수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듯한 느낌에 온몸이 떨려왔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죽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겨우 26이었다. 그녀에게는 부모님도 있고 이선우도 있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채수아는 119에 구조 요청 전화를 걸었다. 의식을 잃기 전 그녀는 거실로 기어가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순식간에 아파트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채수아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진도진 의사는 자궁외 임신으로 추정되며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때쯤 채수아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간호사에게 이선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간호사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상대방은 연결되지 않았다. 혹시 다른 가족이나 친구분 연락처는 없으신가요? 젊은 간호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채수아를 바라보았다. 채수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은 서울에 계시지 않았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도 내일 오후에나 도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심장병이 있어 충격을 받으면 안 됐다. 가장 친한 친구인 오하나는 출산을 코앞에 두고 있어 언제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수술 동의서 제가 사인할게요. 이것은 아마 채수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일 것이다. 스스로 구급차를 부르고 스스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스스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 다행히 병원은 사려 깊게도 재빨리 간병인을 배정해 주었다. 수술은 밤새 진행되었다. 채수아는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눈을 떴다. 간병인은 그녀가 깨어난 것을 보고 서둘러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수아 씨,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자궁외 임신 위치가 아주 안 좋아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채수아는 손을 들어 아랫배를 만졌다. 아쉬움과 마음의 상처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와 이선우는 아이를 갖기 위해 2년 동안 노력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자궁외 임신이라니. 그녀는 눈물을 애써 삼켰다. 이 일을 이선우와 이야기해야 했다. 휴대폰을 꺼내 채수아는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이선우가 직접 받았다. 여보, 나 수아야. 알아. 요즘 내가 너한테 좀 소홀했지. 근데 정말 너무 피곤해. 예리 어머니가 어제 거부 반응 때문에 상태가 아주 안 좋았어. 그리고 예리랑 나 아무 사이도 아니야. 걔는 내 동생 같은 애야. 이선우 아내라는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고. 제발 좀 유치하게 굴지 마, 응? 이선우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다. 여보, 채수아는 휴대폰을 쥔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이선우가 다시 재촉했다. 말 좀 해봐. 나 자궁외 임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저편에서 김예리의 다급한 목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선우 오빠, 빨리 와서 우리 엄마 좀 봐줘. 나중에 얘기해. 끊는다. 전화는 끊겼다. 채수아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미 퉁퉁 부은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8년. 그녀와 이선우가 함께한 지 8년이 흘렀다. 그 8년 동안 그들은 함께 수능을 치렀고 4년간의 대학 시절 장거리 연애를 견뎌냈으며 2년 전 결혼했다. 함께 첫 아이를 기다리며 노력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겨우 3개월 전에 돌아온 그의 소꿉친구 여동생 때문에 그녀는 그의 눈에 질투심 많고 비이성적인 여자가 되어버렸다. 흐흐흐. 채수아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웃다가 울었다. 하루가 지나 마음을 추스른 후에도 채수아는 자신이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받은 사실을 이선우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8년의 감정은 말 한마디로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김예리와 그녀의 어머니 신명희 씨가 이선우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다. 어릴 적 이선우의 부모님은 잦은 야근으로 바빴고
그는 주로 앞집에 사는 신명희 씨 댁에서 밥을 먹었다. 신명희 씨는 홀로 김예리를 키운 싱글맘이었다. 어릴 때부터 이선우와 김예리는 다른 사람들 눈에 한 쌍의 소꿉친구이자 선남선녀였다. 모두가 그들 둘이 언젠가는 소꿉친구에서 부부의 연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3 때 김예리는 어머니를 따라 해외로 떠났고 8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채수와도 몰랐다. 그러다 3개월 전 김예리는 췌장암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귀국하여 이선우를 찾아왔다. 그 모녀가 돌아온 후부터 이선우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다. 물으면 병원에 있다고 했다. 그와 그 모녀의 관계를 잘 알기에 채수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이선우의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옛 소꿉친구가 돌아왔다고 해서 금이 갈 리 없다고 항상 믿었다. 심지어 처음에는 그녀가 직접 나서서 전문의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의 개입은 이선우와 김혜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 후로는 채수아가 나타나기만 하면 김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이선우는 채수아에게 더는 병원에 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채수아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은 그녀에게 온화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다. 그녀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저 모든 일이 지나가기를, 이선우가 상황을 잘 해결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 자궁외 임신 수술 후 이선우의 태도는 그녀의 굳건했던 마음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생각을 정리한 채수아는 이선우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자궁외 임신 수술 관련 진단서 파일도 함께 첨부했다. 같은 병원. 이선우는 휴대폰 메시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옆에 앉아있던 김예리도 고개를 기울여 함께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선우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김예리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미안해, 선우 오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오빠를 찾지 말았어야 했어. 수아 언니가 내가 오빠를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꾸며낸 거 알아. 나랑 엄마가 두 사람 사이를 망쳐놨어. 미안해. 이선우는 처음에는 정말로 조금 걱정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지난 3개월 동안 신명희 씨의 병 때문에 그는 거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고 채수아와도 오랫동안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는 채수아를 잘 알았다. 그녀는 절대로 바람을 피울 그런 여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 일은 그녀가 일부러 소란을 피워 자신의 주의를 끌고 자신이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일 뿐이다. 관심을 끌기 위한 유치한 장난에 불과했다. 그는 김혜리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목소리도 이상할 만큼 부드러웠다. 이게 어떻게 네 탓이야. 평소에 내가 너무 잘해줘서, 버릇이 없어져서 이젠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지. 고마워, 선우 오빠. 오빠가 없었으면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김혜리는 울면서 그의 품에 안겼다. 이선우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가장 든든한 위로를 건넸다. 한참 동안 그녀를 달랜 후에야 이선우는 짬을 내어 채수아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선우 수아야. 신명희 여사님,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어릴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돌봐주셨는지 너도 알잖아. 제발 철 좀 들어. 유치하게 굴지 말고. 우리 자신과 미래에 우리 아이를 저주하는 그런 악담은 하지 마. 이 시간만 지나면 내가 꼭 보상해줄게. 8년. 채수아와 이선우가 알고 사랑한 시간. 그녀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선우 오빠뿐이야. 결국 모든 것은 그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다. 실망이 겹겹이 쌓이다가 마지막 한 방울이 더해지면 그것으로 이야기의 끝이 된다. 눈물을 닦아낸 채수아는 이선우에게 한 글자를 답장했다. 채수아 응. 3일 후 채수아는 퇴원했다. 그 기간 동안 이선우는 단 한 통의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고 채수아도 먼저 그를 찾지 않았다. 하지만 채수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 수아 씨, 자궁외 임신도 작은 산후조리처럼 해야 해요. 집에 가서 찬물 만지지 말고 영양 보충 잘하고 푹 쉬세요. 간병인 아주머니는 친딸을 보듯 따뜻하게 당부했다. 채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간병인 아주머니를 안았다. 감사해요, 아주머니. 잘 챙길게요. 사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남편과 잘 이야기해보라고 조언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가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하는데 남편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생각하니 그 남자가 좋은 사람 같지 않아 말을 아꼈다. 간병인 아주머니와 작별 인사를 한 채수아는 홀로 밖으로 나섰다.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아야. 채수아가 고개를 돌리자
불룩한 배를 한 가장 친한 친구 오하나가 보였다. 너 병원에 웬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오하나는 채수아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서둘러 몇 걸음 다가와 그녀 앞을 막아섰다. 나 임신했었어. 채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오하나는 채수아가 오랫동안 임신을 바랐다는 것을 알았기에 축하하려던 참에 이어지는 말을 들었다. 자궁 외 임신. 수술했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오하나는 조금 화가 났지만 채수아의 성격을 이해했다. 분명 자신이 임신 중이라 충격받을까봐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채수아의 손을 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 이선우는 어디 갔어? 모두의 눈에 이선우는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었다. 평소에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는 그야말로 24요 남편이었는데 지금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오하나는 무척 의아했다. 그 사람, 자기 소꿉친구 동생 어머니 간병하러 병원에 계셔. 나 신경 쓸 겨를 없으시단다. 젠드 마르테이? 오하나는 이선우와 그 소꿉친구에 대한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가 자궁에 임신을 했는데 이렇게 큰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니.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너는 왜 혼자야? 오늘 마지막 정기 검진이었어. 효섭 씨는 수납하러 갔고 오하나는 채수아와 이선우의 일에 대해 더 묻고 싶었지만 채수아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차마 묻지 못했다. 채수아가 예약한 카카오 택시가 도착했다. 오하나는 기어코 그녀를 1층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예리가 이선우의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네 사람은 마주치자 모두 굳어버렸다. 다음 순간 이선우는 마치 무언가 들킨 사람처럼 즉시 김예리의 손을 자신의 팔에서 떼어냈다. 그러나 이내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채수아, 내가 메시지로 분명히 말했잖아. 이렇게 나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변한 거야? 수아 언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들로 붐비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김예리는 울며 채수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렀다. 일어나, 예리야. 일어나. 왜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 이선우가 즉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선우 오빠, 말리지 마. 나랑 엄마가 수아 언니한테 잘못했어. 수아 언니, 우리 엄마 이제 곧 돌아가셔요.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동안만이라도 선우 오빠를 저에게 양보해 주세요. 말을 마친 김예리는 채수아에게 머리를 조아리려고까지 했다. 이선우가 말릴 틈도 없었다. 김예리는 채수아를 향해 책망하듯 말했다. 채수아, 예리랑 신명희 여사님은 너한테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너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이렇게까지 하다니. 내 양심은 어디 있는 거야? 넌 정말 지긋지긋하다. 주변의 구경꾼들이 점점 더 많아졌고 모두 채수아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오하나는 그 광경을 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선우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이선우, 너 미쳤어?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 없는 이선우였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채수아를 노려보았다. 잘났네. 이제는 임산부까지 데려와서 나한테 난리를 치는구나. 대단한 디자이너 채수아 씨. 당신 교양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오하나는 한 대 더 때리려 했지만 채수아가 그녀를 말렸다. 가자. 택시 왔어. 이선우와 아직 무릎 꿇고 연기하는 그 여배우를 쳐다보지도 않고 채수아는 화가 나서 태동이 올 뻔한 오하나를 끌고 자리를 떴다. 채수아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당해 본 적 없는 이선우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고 소리쳤다. 거기서 예리한테 사과해. 채수아가 반응이 없자 이선우는 그녀의 손목을 더 세게 쥐었다. 예리한테 사과하라고 했어. 손목의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더 컸다. 채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고개를 돌려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내가 뭘 사과해야 하는데요? 내가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뭘 했는데요? 그리고 이 병원이 교수님 댁에서 차리셨나 봐요? 교수님은 오셔도 되고 저는 오면 안 됩니까? 이 교수님의 교양과 수양은 어디에 두셨나요? 채수아의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이선우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 스산한 한기를 느꼈다. 손의 힘도 서서히 풀렸다.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아. 채수아는 오하나를 끌고 병원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선우의 불안한 표정을 본 김예리는 소심하게 그의 손을 잡았다. 선우 오빠, 또 내 잘못인 거지? 이선우는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켰다. 너랑 상관없어.
그냥 내가 요즘 너무 소홀해서 그런 거야. 그래, 그런 게 틀림없다. 자신이 너무 바빠서 채수아가 불안해져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집에 가서 잘 달래주면 된다. 그녀는 원래 순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이선우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스쳐 지나갔던 불안감을 억눌렀다. 김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날 밤 신명희 씨 모녀의 일을 정리하고 나서야 이선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채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핑크 튤립도 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채수아가 통화 중이었다. 네, 변호사님. 합의서 작성 끝나면 보내주세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무슨 합의서? 이선우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마치 아침에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업무 관련이에요. 채수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뜨려 했다. 이선우는 서둘러 두 걸음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았다. 자기야, 나왔어. 예전 같았으면 채수아는 분명 뒤돌아서서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미소 지으며 키스해줬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할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이선우의 팔을 세게 뿌리치고 혼자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직도 화가 난 건가? 내가 돌아왔는데 왜 아직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이선우는 약간 화가 났다. 그는 거실에서 몇 번 심호흡을 한 후에야 마음을 가라앉혔다. 채수아가 학력은 높지만 결국은 여자다. 여자라면 다들 옹졸하고 질투심이 많은 법이다. 평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옅게 웃으며 욕실로 들어갔다. 병원에서의 3일 동안 채수아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이선우가 신씨, 모녀를 감싸는 모습이 떠올랐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오랜 세월의 정을 끊어내는 것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눈물을 닦아낸 채수아는 피곤함에 그저 잠들고 싶었다. 바로 그때 이선우가 물기를 머금은 채 침실로 들어왔다. 이불을 들치고 그녀 옆에 누웠다. 긴 팔로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을 그녀의 목덜미에 기댔다. 수아야, 몇 달 동안 내가 너무 차갑게 굴었지? 나 보고 싶었지? 이선우는 말하며 채수아에게 키스하려 했다. 이불 속의 손도 얌전하지 않았다. 8년의 연애. 두 사람은 수없이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번에 채수아는 혐오감만 느꼈다. 그녀는 키스를 피하고 이선우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이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이선우는 자신이 얼마나 자존심을 굽혔는지 자문했다.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채수아는 도대체 무엇에 화가 난 것일까? 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채수아, 도대체 나한테 뭘 더 바라는 거야? 네가 예리한테 보낸 메시지 내가 다 봤어. 그래, 나랑 예리 같이 자랐어. 하지만 난 걔한테 여동생 같은 감정밖에 없어. 왜 넌 꼭 우리 사이를 그렇게 더럽게 생각해야만 하는 건데. 그리고 신명희 여사님, 내 마음속에서 그분은 친어머니나 다름없어. 네가 자궁에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 나 화 안 냈어. 오늘 네가 병원까지 날 미행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 제발 좀 비이성적으로 굴지 마. 응. 만약 그전까지 채수아가 이혼 결정에 대해 조금의 미련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제 그녀 마음속의 마지막 미련마저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피곤해. 나가. 나가라고. 이선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나가라니? 무슨 뜻이지? 여긴 그들의 집인데 그녀는 그에게 어디로 가라는 걸까? 하지만 묻기도 전에 옆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다. 이선우는 감정을 억누르고 전화를 받았다. 선우 오빠, 엄마가 피를 토했어. 빨리 와줘. 나 너무 무서워. 전화기 속에서는 김혜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선우는 즉시 침대에서 내려왔다. 겁먹지 마. 지금 바로 갈게. 그가 서둘러 옷을 입고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채수아는 마침내 눈을 감았다. 병원. 이선우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신명희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신명희 씨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보며 간청했다. 선우야, 내 평생에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게 예리야. 이런 부탁이 너무 과하다는 거 알지만 제발 부탁이다. 예리랑 결혼해서 나 대신 평생 예리를 돌봐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들은 이선우는 굳어버렸다. 그는 평생 예리를 돌봐줄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는 절대 채수아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이선우가 곤란해하는 것을 본 신명희 씨는 갑자기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다. 이선우가 건넨 휴지에 다시 피가 붉게 물들었다.
김혜리는 울면서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선우 오빠는 이미 결혼했어요. 오빠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너희 둘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걸.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널 해외로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이야.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며 감정이 격해지는 신명희 씨를 보며 이선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김예리의 손을 꼭 잡았다. 신여사님, 제가 할게요. 제가 예리랑 결혼하겠습니다. 평생 예리를 돌볼게요. 제가 맹세.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신명희 씨는 이선우의 셔츠를 꽉 움켜쥐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세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맹세합니다. 김혜리와 결혼하겠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신명희 씨는 손을 놓았다. 야윈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기 전에 너희 둘이 결혼식 올리는 걸 봐야겠다. 아마도 말을 너무 많이 해서인지 신명희 씨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다. 병원 밖 긴 의자에서 이선우는 드물게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김예리는 커피 2잔을 들고 그의 옆에 앉았다. 선우 오빠, 엄마의 부탁이 너무 과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곧 돌아가실 거예요. 엄마가 유언을 안고 떠나시는 건 원치 않아요. 오빠, 걱정 마세요. 우린 그냥 가짜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수아 언니한테 잘 설명할게요. 아니, 그건 내가 말할게. 수아는 착해서 화내지 않을 거야. 정말 화 안 낼까요? 하지만 언니가... 김예리는 말을 흐렸다. 언니가 뭐? 또 너한테 메시지 보냈어? 김예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선우는 그녀의 휴대폰을 가져가 카카오톡을 열었다. 화면에는 채수아가 김예리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이 쌍년아, 니네 엄마는 왜 아직 안 뒤지냐. 이 메시지를 본 이선우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채수아가 이렇게까지 악독할 줄은 정말 몰랐다. 예전에 그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선우, 오빠, 수아 언니한테 화내지 마. 그냥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 거야. 김예리는 배꽃에 맺힌 이슬처럼 처연하게 울었다. 이선우는 손에 든 담배를 껐다. 그녀를 품에 안았다. 수아가 너무했네. 내가 반드시 걔한테 너한테 사과하게 만들게. 김예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보지 못하는 그녀의 눈에는 계략이 성공한 기쁨이 번뜩였다. 변호사는 일 처리가 빨랐다. 단 하루 만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다. 채수아는 대충 훑어보고는 매우 만족했다. 그녀와 이선우는 재산 분쟁이 없었다.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은 그가 결혼 전에 산 것이었지만 인테리어 비용과 디자인은 모두 채수아가 지불했다. 돈뿐만 아니라 이 고급 아파트는 설계부터 시공, 하드웨어부터 소프트 데코레이션까지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채수아가 모두 직접 참여했다. 많은 세부 사항을 그녀가 직접 처리했다. 그녀는 이 보금자리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바로 이 집의 인테리어 디자인 덕분에 그녀는 생애 첫 국제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아마도 사랑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에는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꿈이 담겨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마련한 방은 채수아 인생 최고의 역작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을 돌아보니 채수아는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스스로에게 더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는 휴가를 끝내고 회사로 복귀했다. 오늘 겸사겸사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다. 그녀는 사직하고 타향살이를 끝내고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사 건물 아래 채수아가 막 주차를 마쳤을 때 가장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을 보았다. 이선우는 실망 가득한 표정이었고 그의 소꿉친구는 등 뒤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채수아, 네가 예리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으면 좋겠어. 네가 한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믿어. 이선우가 그녀를 찾아온 것은 사과를 받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신명희 씨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서였다. 그의 눈에 채수아는 학식 있고 온화한 성격이라 무슨 일이든 흔쾌히 그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근에 좀 소란을 피우긴 했지만 그저 질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악독한 저주는 정말 너무했다. 밖은 날씨가 좋았지만 채수아의 창백하고 병약해 보이는 안색을 가려주지는 못했다. 그를 보며 이선우의 비난 어린 눈빛을 보며 채수아는 실소를 터뜨렸다. 제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 교수님께서 직접 여기까지 행차하셨을까요? 아직도 인정 안 해? 김예리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불쌍한 척 고개를 젓더니 다가와서 채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수아 언니, 저를 어떻게 욕하셔도 괜찮아요. 저 신경 안 써요. 다만 저희 엄마가 이제 곧 돌아가세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랑 선우 오빠가 결혼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세요. 그만,
최수아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당신을 뭘로 욕했다는 거죠? 똑똑히 말해봐요. 저는 김예리는 질문을 받자마자 겁먹은 토끼처럼 이선우 등 뒤로 쏙 숨었다. 이선우는 그녀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즉시 앞으로 나섰다. 채수아, 너 정말 너무하는군. 예리가 네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남의 어머니더러 왜 아직 안 죽냐고 저주하고 사람을 쌍년이니 상간년이 욕하고. 채수아, 십수년 동안 공부해서 뭘 배운 거야? 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 짝. 채수아는 온 힘을 다해 이선우의 뺨을 내리쳤다. 이선우는 채수아가 자신을 때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너, 날 쳤어? 네. 아파요? 맞아요. 제가 그 여자 보고 쌍년이라고, 상간녀라고 욕했어요. 그 여자 엄마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요. 왜요? 어차피 제 엄마도 아니고 저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여자가 저보고 두 사람을 이어달라고 했다고요? 문제 없어요. 구청에 가죠. 전 언제든 시간 많아요. 두 사람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채수하는 몸을 돌려 떠났다. 이선우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야윈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문득 불안감이 차올랐다. 왜 그녀는 저렇게 무관심한 걸까? 왜 그가 김혜리와 결혼하겠다고 말하는데 저렇게 쉽게 동의하는 걸까? 이 사람이 정말 매일 애교를 부리며 자신에게 미소 짓던 그 채수아가 맞나? 김예리는 이선우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선우 오빠, 수아, 언니가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 거예요. 일부러 오빠를 때린 건 아닐 거예요. 언니가 한 말도 그냥 화가 나서 한 소리일 거고요. 시간 좀 지나면 제가 직접 언니 찾아가서 설명하고 사과할게요. 두 분 분명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김예리의 목소리는 물처럼 부드러웠고 이선우의 긴장했던 신경을 서서히 이완시켰다. 그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쨌든 그는 채수아가 절대 자신과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정말 잘 생각해 본 거 맞아? 한채영은 채수아의 사직서를 들고 여전히 아쉬워했다. 채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부모님께는 저 하나뿐인 딸인데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셔서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리 잡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 교수님은요? 그분 일은 어떻게 하고요? 채수아의 연애사를 한채영은 잘 알고 있었다. 4년의 대학 시절 장거리 연애, 졸업 후 채수아는 집을 떠나 서울로 시집왔다. 모두가 그들의 사랑이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하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이선우는 서울대학교 최연소 교수로서 앞날이 창창한데 아내를 따라 사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이혼이요? 한채영은 깜짝 놀랐다. 채수아는 옅게 웃었다. 네, 서류 준비 중이에요. 채수아는 차분하고 성숙한 성격이었다. 겉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한번 결심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앞날이 활짝 열리길 빌어요. 한채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직서에 서명했다. 그날 하루 종일 채수아는 업무 인수인계로 바빴다. 저녁 때 이혼 서류가 택배로 회사에 도착했다. 각 조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채수아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저녁에는 대표님이 채수아를 위해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누군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거절하지 않고 함께 갔다. 예전에는 이선우가 싫어해서 채수아는 회식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동료들은 그녀가 그의 모든 취향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결국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씁쓸한 우연처럼 모임은 슬픈 이별 노래로 끝났다. 채수아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이선우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녀의 소리를 듣고 그는 서둘러 담배를 끄고 일어섰다. 미안한 표정이었다. 미안, 못 참고 집에서 피웠네. 괜찮아요. 이 집조차 그녀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네, 그녀는 신발을 갈아 신고 욕실로 가려 했다. 이선우가 길을 막았다. 오늘 그는 반드시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했다. 수아야, 할 얘기가 있어. 채수아는 조금 피곤해서 싸울 기운도 없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담담한 눈빛으로 말했다. 네, 하세요. 이선우는 아침에 자신이 좀 심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화가 나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온 것이라고 짐작했다. 채수아가 이렇게까지 차분할 줄은 몰랐다. 마음속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신명희 씨는 위독 통지를 받았고 의사는 그녀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고 했다. 그분께는 소원이 하나 있어. 그분은 내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뒷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아내에게 자신이 다른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몰랐다. 김예리를 평생 돌봐주길 바라시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신다고요? 아침에 김예리가 했던 말을 최수아는 아직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때 침묵했던 것은 이선우가 직접 자신에게 말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그녀의 생각대로였다. 그도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이선우는 조금 놀랐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수아야,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늘 바쁘셨어. 한 번은 내가 아팠을 때 신 여사님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나를 업고 병원까지 달려가셨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나를 간호해 주셨지. 그분은 내게 은인이야. 그분이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 더 말 안 해도 돼요. 동의할게요. 말을 마친 최수아는 미소까지 지었다. 그 미소에 이선우의 마음속 먹구름이 거치는 듯했다. 그는 기뻐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날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우리 수아는 항상 가장 사려 깊지. 아, 맞다. 수아야, 나랑 예리는 그냥 가짜 결혼이야. 식만 올리는 거지. 사람들도 많이 초대 안 할 거야. 그래도 혹시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네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분명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 있는데도 최수아는 조금의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피 흘리는 상처를 억누르며 조용히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그의 팔을 풀고 침실로 돌아갔다. 그 후 3일 동안 이선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최수아는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친정으로 보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 며칠 있다가 집에 갈게요. 어머, 휴가 받았니? 선우도 같이 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기뻐 보였다. 수아야, 아기 가질 준비는 잘 돼가니? 영양가 있는 거 잘 챙겨 먹고 몸이 건강해야 아기도 튼튼하게 자리 잡지. 그리고 선우한테 담배 피우지 말고 술 마시지 말라고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꼭 좀 전해줘. 너는 모르겠지만 아랫집장 여사가 맨날 자기 외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한다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고 우리 사위가 저렇게 잘생겼는데 나중에 네가 낳을 아이는 그 집 손주보다 훨씬 예쁠 거야.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수십 가지 당부와 걱정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번에 어머니의 속사포 같은 말을 듣자마자 최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의 흐느낌을 들었는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즉시 바뀌었다. 수아야, 무슨 일 있니? 울어? 엄마, 무슨 일이야? 최수아는 눈물을 닦고 사실을 말했다. 엄마, 저 선우 씨랑 이혼하려고요. 전화기 저편에서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럼 집에 오렴, 딸아. 엄마가 새로 산 이불 세트가 있는데 네가 분명 좋아할 거야. 네. 최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소파에 기댄 채 그녀는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과 이선우의 모습. 눈물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보라고, 이선우. 당신이 없어도 이 세상에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까톡. 메시지 알림 소리가 최수아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김혜리가 보낸 사진이었다. 그녀와 이선우가 찍은 한복 웨딩 사진이었다. 김혜리는 노란색의 전통 홀레복을 입고 이선우에게 다소곳이 기대어 있었다. 이선우도 전통 홀레복을 입고 있었는데 선비 같은 단아한 모습이었다. 최수아는 자신과 그의 웨딩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저 허수습만 나왔다. 옛날 그들이 결혼할 때 그녀는 한복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선우는 너무 번거롭고 자신은 한복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절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입었을 뿐만 아니라 즐겁게 사진까지 찍었다. 역시 이것이 바로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였다. 까톡.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다. 김예리 수아 언니, 내일 저랑 선우 오빠 결혼해요. 원래 언니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엄마 기분이 안 좋으셔서 언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결혼식 끝나고 저랑 선우 오빠가 언니한테 밥 한번 살게요. 도발과 과시의 향연이었다. 최수아는 차갑게 웃으며 세 글자를 답장했다. 축하해. 그러고는 바로 김예리를 차단했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협력했던 철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그녀의 사랑과 열정이었다. 떠나기로 한 이상 아무것도 남겨둘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결혼식. 하객은 모두 양가의 친척과 친구들이었다.
이선우는 계속해서 채수아의 모습을 찾았지만 쉬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신명희 씨를 병원에 다시 모셔다 드린 후 이선우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김예리도 따라가고 싶어 했다. 그녀는 채수아를 만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이선우는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자신과 예리는 떳떳하니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이선우는 벼락을 맞은 듯했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모든 가구는 철거되었고 벽과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색을 띠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선우의 개인 물품이 담긴 상자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예리는 경악했다. 이선우는 상자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여러분이 채수아의 서명이 담긴 이혼 합의서와 자궁외 임신 수술 진단서였다. 그는 진단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내원 당시 환자 쇼크 상태, 보호자 연락 두절, 환자 본인이 수술 동의서 서명, 수술 3시간 소요.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아는 글자였지만 읽을수록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그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다. 마지막에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진단서를 바닥에 내던졌다.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수아가 날 속이는 거야. 이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내가 모를 리가 없어. 그냥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날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말 이혼하고 싶을 리가 없어. 이선우는 모든 것이 악몽이라고 믿었다. 한숨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집안을 헤맸다. 집에는 침대도 심지어 의자 하나도 없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왜? 예리야.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응? 이선우는 김예리의 어깨를 꽉 잡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김예리도 채수아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계획을 단축시켜 주었다. 선우 오빠, 일단 진정해. 우선 수아 언니한테 연락해봐. 언니가 이렇게까지 한 걸 보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 그래, 네 말이 맞아. 이선우는 방향을 찾은 듯 즉시 채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몇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을 걸었지만 채수아에게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같은 시각 채수아를 태운 비행기는 고향 공항에 착륙했다. 짐을 밀고 나오자마자 그녀는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을 보았다. 아버지는 커다란 핑크 튤립 꽃다발을 들고 계셨다. 딸, 이쪽이야.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고 아버지는 꽃다발을 높이 들었다.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자 채수아도 웃었다. 하지만 웃다가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이 순간 지난 몇 달간 억눌렀던 모든 서름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두 번째 선택지로 여겨지는 여자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채수아 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선우였다. 채수아는 전화를 받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어머님, 수아랑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두 분께 연락했나요? 채수아가 뭔가 말하기도 전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채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토닥이며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차갑게 대답했다. 이혼 서류에 빨리 사인이나 해요. 집은 당신 거니까 난 필요 없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냈으니 제가 가져왔고요.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 부모님과 상관없어요. 두 분 건강 안 좋으시니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그럼 이만. 잠깐만. 수아야, 끊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채수아도 그가 무슨 말을 더 할지 궁금했다. 이선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채수아, 이혼은 장난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혼은 너 혼자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8년이나 함께 했어. 난 항상 네가 차분하고 절대 비이성적으로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에 넌 미친 사람처럼 집을 다 부숴놨어. 내가 예리랑 결혼해서 그래?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냥 가짜 결혼이라고. 신 여사님 은혜 갚으려고 그런 거라고. 왜 그렇게 속이 좁아? 조금도 날 이해해 줄 수 없어? 그리고 3달 동안 우리 잠자리 한 번 없었어. 네가 자궁외 임신을 할 리가 없잖아. 그 진단서가 사실이라면 그건 네가 바람 폈다는 증거 아니야? 그 말을 뱉고 나서 이선우는 바로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너무 화가 났다. 채수아가 한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말 좀 해봐.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할 말 없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여전히 그 말이에요.
합의서에 빨리 사인하세요. 날짜 맞춰서 이혼 절차 밟으러 갈 테니까. 말을 마친 채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이선우가 다시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텅 빈 집에 서 있는 김혜리. 이선우의 마음도 텅 비었다. 그는 채수아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채수아가 그에게 남긴 것은 이혼 합의서의 서명 하나뿐이었다. 이선우는 이혼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김혜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한때 보금자리였던 집을 혼자 걸어 나왔다. 김혜리는 그 자리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실 그녀도 이 집의 원래 인테리어 스타일을 꽤 좋아했다. 부숴버린 것이 아까웠다. 하지만 낡은 것이 가지 않으면 새 것이 오지 않는 법. 그녀와 이선우가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집을 꾸밀 것이다. 밖에서 저녁을 먹고 채수아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오랫동안 집을 비웠지만 그녀의 방은 변함이 없었다. 새 이불 세트는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고 핑크색이었다. 분명 어머니의 취향이었다. 부모님은 딸이 많은 서름을 겪었기에 이혼하려 한다는 것을 아셨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몹시 궁금했지만 그녀가 먼저 말하지 않자 굳이 캐묻지 않았다. 채수아 어머니는 안쓰럽게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왜 이렇게 말랐니? 안색도 안 좋고? 내일 아빠한테 닭백숙 해달라고 해야겠다. 네, 아빠가 해주는 건 뭐든 다 먹을래요. 채수아는 애교를 부리며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었다. 알았다. 내일 아침에 시장 가서 토종닭 사다가 대추 넣고 푹 고아줄게, 우리 딸. 세 사람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채수아는 익숙한 침대에 누워 특별한 안도감을 느꼈다. 다만 이선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여전히 조금 답답했다. 그녀는 뒤척이다가 침대에서 내려와 책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표지를 넘기자 고등학교 시절 농구를 하던 이선우의 사진이 나왔다. 8년이 지났지만 채수아는 이선우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8년 전 부모님이 1년간 해외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채수아는 서울에 있는 이모 댁에 맡겨졌다. 그녀는 전학 수속을 밟지 않고 청강생 신분으로 그곳에서 고3 생활을 보냈다. 미술을 전공하는 채수아는 어딜 가든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서울 제2고등학교에 처음 간 날, 그녀는 운동장에서 농구하는 이선우를 보았다. 그때 이선우는 머리가 조금 길었고 땀에 젖은 앞머리가 뛸 때마다 흩날렸다. 자유분방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하얀 교복과 반칙 수준의 잘생긴 얼굴. 그는 코트 위에서 모든 시선의 중심이었다. 본능적으로 채수아는 카메라를 들어 그를 찍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지자 운동장 전체가 환해졌다. 석양이 지는 농구 코트. 순식간에 운동장의 모든 시선이 채수아에게 쏠렸다. 이선우 옆에 있던 친구들은 웃으며 놀려댔다. 선우야, 또 팬 한 명 추가네. 너무 대놓고 찍는 거 아니야? 하하하. 몇 반 학생이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채수아는 카메라를 든 채 얼어붙었다. 얼굴은 하늘의 노을처럼 붉어졌다. 가기도 뭐하고 머물기도 애매했다. 그때 채수아는 겨우 17살. 무척 수줍음이 많았다. 수많은 시선 속에서 이선우가 다가왔다. 나 3학년 8반. 이선우라고 해. 나중에 사진 인화하면 나 한 장 줄 수 있어? 그 순간 석양은 이선우의 큰 키에 노란빛 후광을 입혔다. 그는 그저 서 있기만 해도 소녀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나중에 채수아는 이선우에게 그때 왜 사진을 달라고 했는지 물었다. 이선우는 그녀가 민망할까봐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자신의 반과 이름을 밝히고 사진을 달라고 한 후에 그녀가 더 부끄러워졌다는 것을. 추억은 거기서 멈췄다. 채수아는 앨범을 덮었다. 더 볼 필요가 없었다. 표지에 하트가 그려진 이 앨범은 온통 고등학교 시절 이선우의 사진뿐이었다. 이 관계를 끝내려면 소년 시절의 기억과도 이별해야 했다. 겉옷을 걸친 채수아는 앨범과 소녀 시절의 일기장들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쌀쌀한 가을바람 속에서 채수아는 망설임 없이 모든 추억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호텔. 이선우는 밤새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채수아가 사라졌다. 그는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보이지 않았다. 절망감에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깼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도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이른 아침에 푸른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왔다. 하얀 담배 연기가 그 빛과 섞여 퇴폐적이면서도 답답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선우는 침대에 기댄 채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했다.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8년 전 신명희 씨가 예리를 데리고 해외로 떠났다. 그와 예리는 함께 자랐으니 당연히 아쉬웠다.
그도 예리에게 가지 않으면 안 되냐고 물었었다. 하지만 그때 예리는 미국에서의 삶을 몹시 갈망했고 바깥 세상의 모든 것을 신기해했다. 그 시기 이선우는 오랫동안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러다 전학생 채수아를 만났다. 채수아는 성격이 좋고 예뻤다. 항상 부드럽게 말했다. 자주 접촉하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묘한 감정이 싹 텄다. 하지만 그때는 고3이라 다들 공부에 바빴다. 서로를 향한 눈빛이 더 이상 순수하지 않음에도 그들은 그 얇은 창호지를 찢지 않았다.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이선우는 시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원서를 내기 전 그는 채수아가 사는 도시로 찾아갔다. 그날은 비가 아주 많이 왔다. 이선우는 생쥐꼴로 채수아의 집 아래 서서 불타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채수아, 장거리 연애, 괜찮겠어? 채수아가 서울에서의 청강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첫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선우가 자신을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선우를 보자마자 그녀는 모든 망설임을 버렸다. 괜찮아. 장거리 연애할 수 있어. 그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채수아. 좋아해. 마침내 이선우는 좋아하는 여자를 품에 안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영원히 잘해주고 그녀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 후 이선우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박사 과정까지 마쳤고 채수아도 자신이 좋아하던 건축학과에 합격했다. 두 사람은 이 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4년의 대학 시절 서로를 보러 간 기차표와 비행기표가 두꺼운 뭉치가 되었다. 졸업하자마자 채수아는 바로 이선우 곁으로 왔다. 모두가 두 사람이 평생 함께하며 젊은 시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지경에 이를 줄이야. 이선우는 터질 듯한 머리를 감싸쥐었다.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설명을 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왜 채수아가 말 한마디로 그를 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채수아는 푹 자고 일어났다. 아버지가 끓여놓은 닭백숙을 한 입 맛보자 따뜻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나와 아침 식사를 그녀 앞에 차려주었다. 국물 다 마시고 밥 먹어. 네네. 채수아는 아주 열심히 먹었다. 이전에는 기분이 안 좋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집에 오니 입맛이 돌아왔다. 채수아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야, 선우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정말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어머니는 그녀가 이선우를 사랑하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한때 마음의 전부였던 사람을 어찌 말 한마디로 놓을 수 있겠는가. 이때 채수아도 식사를 마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진지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저희 둘의 사랑이 순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야 알았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제가 유일한 답이 아니었다는 걸요.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 저를 사랑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의 사랑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이제 필요 없어요. 채수아의 어머니는 딸을 이해했다. 그녀는 채수아가 한번 포기하기로 결심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8년의 청춘. 한 여자가 바친 것은 젊음뿐만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강렬했던 사랑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명희. 김혜리는 어머니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엄마, 채수아가 떠나긴 했지만 선우 오빠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주셔야 해요. 신명희 예리의 어머니는 흐릿한 눈동자를 굴렸다. 그녀는 딸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저 힘없이 조언할 수밖에 없었다. 예리야, 만약 선우가 아직 널 사랑했다면 걔는 채수아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하렴. 포기하라니요. 김혜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만약 그때 엄마가 날 해외로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난 선우 오빠랑 결혼했을 거예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전 상관없어요. 엄마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선우 오빠가 저랑 혼인신고하게 만들어야 해요. 쓸모없는 결혼식 따위가 아니라요. 예리야,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다. 어차피 엄마는 곧 죽을 거잖아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엄마가 한번 목숨을 걸면 선우 오빠는 분명 채수아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예요. 말하면서 그녀는 옆에 있던 과도를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잠시 후 이선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병실에 들어섰다. 김예리는 어머니에게 눈짓을 하고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이선우는 병상 옆에 앉았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신 여사님,
오늘 좀 어떠세요? 신명이는 현재 이선우가 예리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뿐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라도 예리에게 안정된 미래를 마련해 주어야 했다. 선우야, 네가 예리랑 결혼식을 올린 게 단지 날 위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 알아. 어쨌든 넌 아직 채수아랑 이혼하지 않았잖아. 사실 오늘 이선우는 며칠간 서울을 떠나 있을 것이라고 알리러 온 것이었다. 말하기도 전에 신 여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다. 신 여사님, 제가 예리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아니, 난 널 못 믿겠다. 넌 맨날 날 달래려고만 하잖아. 선우야, 내 평생 너한테 보답해달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너랑 예리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만 보고 싶을 뿐이야. 여사님, 네가 그걸 못한다면 네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말을 마치고 신명이는 이불 속에서 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려했다. 이선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즉시 칼날을 잡았다. 신 여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는 자신을 친어머니처럼 길러준 여성에게 화를 냈다. 그가 힘을 주자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손바닥을 베었고 피가 하얀 이불 위로 뚝뚝 떨어졌다. 신명이는 겁에 질려 서둘러 손을 놓았다. 눈에는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선우는 칼을 옆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푹 쉬세요. 며칠 동안 좀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말을 마친 그는 일어나 병실을 나섰다. 그리고 김혜리는 문 밖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엿듣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맹세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선우와 채수아가 다시 만나게 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날 이선우는 채수아가 있는 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예전에 그는 항상 처가에 가서 한동안 머물겠다고 약속했지만 바쁜 일 때문에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다. 결혼 2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와 함께 처가에 설을 쇠러 간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채수아의 고향 도시에 발을 디딘 이선우는 문득 자신이 그녀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많은 선물을 샀고 커다란 꽃다발도 들었다. 저녁 무렵 그는 채수아의 집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것은 채수아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문 앞에 서 있는 이선우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선우 왔나.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수아 데리러 왔습니다. 들어오게. 사실 채 아버지는 항상 이선우를 좋아했다. 학력도 높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바르고 외모도 괜찮았다. 딸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만약 기회가 있다면 그는 여전히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다. 기회는 그가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는 이선우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밖에 소리를 듣고 채수아는 방에서 나왔다. 이선우를 다시 만났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큰 동요가 없었다. 그에 대한 이해로 미루어 볼 때 그가 찾아오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훨씬 좋아진 채수아의 안색을 보니 며칠 동안 불안에 떨었던 이선우의 마음도 잠시나마 안정되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빛에는 여전히 익숙한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수아야, 나왔어. 응,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기다려요. 나가서 얘기해요. 채수아의 동의에 이선우는 희망을 보았다. 여기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수많은 사과의 말을 준비했다. 그는 수년간의 깊은 정으로 자신이 진심을 다하면 그녀가 분명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채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채수아의 고향 도시는 북쪽에 있어 이때는 늦가을이었다. 노란 잎이 바람에 날려 거리에 가득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주택가 근처의 광장에 도착해서야 그들은 돌벤치에 앉았다. 조용히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바라보았다. 여기 기억나요? 채수아가 입을 열었다. 기억나. 당연히 기억나지. 두 사람이 막 대학교 1학년을 마쳤을 때 그의 설날에 이선우는 채수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섣달 금음날 밤에 그녀를 찾아 이곳으로 날아왔었다. 비행기 연착 때문에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해를 맞이한 후였다. 그때 두 사람은 바로 이 광장에서 함께 불꽃놀이를 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함께 새해를 맞이하자고 맹세했었다. 예시를 떠올리니 채수아는 그때의 뜨거웠던 사랑에 여전히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수아야, 미안해. 이선우가 입을 열었다. 전에 너한테 했던 말들은 전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내 감정은 생각하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우리가 함께한 지 몇 년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 둘 사이의 감정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아. 집이 부서졌으면 다시 고치면 돼. 아니면 새 집을 사도 되고. 너 항상 작은 마당이 있는 집 좋아했잖아.
맞지? 이미 한 채 받았어. 결혼기념일에 너한테 선물하려고 했었는데. 이선우의 목소리는 갈수록 잠겨갔다. 그는 진심으로 이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다. 이 말을 들으며 채수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어쨌든 그는 그녀가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던 17살 때부터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도자기도 한번 금이 가면 영원히 예전처럼 온전할 수 없는 법이다. 채수아는 옅게 웃었다. 눈빛은 맑고 평온했다. 이선우 씨, 당신을 사랑했던 걸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는 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채수아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한 듯 이선우는 벌떡 일어섰다. 저기 솜사탕 판다. 너 얌전히 여기 앉아서 기다려. 내가 가서 사올게. 그는 그녀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서둘러 멀리 걸어갔다. 채수아는 그의 큰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씁쓸함을 느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별을 고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만약 실망이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0대 시절부터 이어진 감정은 여전히 그녀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광장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모두가 떠나갈 때까지 이선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채수아는 텅 빈 광장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내가 뭘 아쉬워하는 거지? 시작이든 끝이든 나는 여전히 선택받지 못한 답이었는데.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전화를 받았을 때 이선우는 채수아에게 줄 솜사탕을 사고 있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김혜리는 목이 메어 울고 있었다. 방금 전 신명희 씨가 병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이선우는 솜사탕을 든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가 채수아 앞에 달려가서 신 여사님 장례를 치르러 당장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까? 만약 오늘 그가 채수아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병원에 계속 남아 있었다면 신 여사님은 그런 비극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격렬한 감정이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옆에 있던 아이에게 솜사탕을 건네주고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는 채수아를 바라보았다. 결국 그는 등을 돌려 떠났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서울로 돌아갔다. 신명희 씨의 시신은 아직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김혜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왜 엄마한테 거짓말이라도 못해줬어? 왜 엄마를 자극해야만 했냐고. 엄마가 얼마 못 사실 거 알면서. 쏟아지는 질책에 이선우는 할 말을 잃었다. 자책감이 차가운 손처럼 그의 심장을 꽉 쥐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거 엄마가 오빠한테 쓴 편지야. 죽어서도 눈을 못 감으셨어. 김혜리는 구겨진 종이를 이선우의 손에 쥐어주고는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다. 발인까지 3일. 이선우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신명희 씨가 남긴 편지는 아직 열어보지도 못했다. 그는 김혜리의 일을 처리해주고 혼자 어두컴컴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새로 산 매트리스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채수아가 보고 싶었고 그녀에게 위로받고 싶었다. 하지만 채수아는 그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이때 텅 빈 집을 다시 보니 이선우는 왜 채수아가 모든 것을 부쉈는지 비로소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었던 것이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의 휴대폰에 채수아의 사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한참을 뒤졌지만 정면 사진 한 장조차 없었다. 다행히 홈캠 시스템은 그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어 최근 3개월간의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다. 마치 구명다처를 잡은 듯 이선우는 앱을 열어 첫 번째 영상을 선택했다. 6월 11일, 채수아의 생일. 영상 속 집은 여전히 따뜻했다. 채수아는 즐겁게 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저녁 7시에 퇴근했기 때문에 그녀는 미리 와인과 케이크를 준비해 두었다. 몇 년 동안 채수아는 밖에서 생일 파티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생일은 모두 집에서만 보냈다. 한편으로는 이선우가 바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는 늘 두 사람이 평범하게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조용한 성격의 채수아도 그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여겼다. 영상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다. 7시에 돌아와야 할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채수아는 걱정스럽게 이선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받지 않았다. 내가 왜 전화를 안 받았지? 왜 안 받았을까? 이선우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기억해냈다. 그날은 신 여사님과 김혜리가 미국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그는 공항에 마중 나가느라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두었다.
소꿉친구를 다시 만난 기쁨에 그는 그날이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내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식탁 위의 음식은 차갑게 식었고 특별 주문한 생일 케이크의 크림도 녹아내렸다. 11시 15분 채수아가 막 식탁을 다 치웠을 때 이선우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신 여사님과 김혜리가 귀국했는데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슬픈 표정을 보고 채수아는 생일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고 그저 그를 오랫동안 안아주며 위로했다. 사실 그날 이선우는 특별히 이 시간 일찍 퇴근했다. 그는 꽃을 사러 갔고 오랫동안 주문 제작해둔 다이아몬드 팔찌도 찾아왔다. 하지만 김혜리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기쁘게 공항으로 달려갔다. 꽃과 선물은 모두 8년 만에 만난 여자에게 주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선우는 그때 자신이 미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영상을 계속 보니 집에는 거의 채수아의 모습만 있었다. 7월 8일 이선우가 집에 돌아왔다. 그가 돌아온 것도 채수아가 몸이 안 좋다고 여러 번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김예리로부터 어머니가 안 좋다고 울면서 보낸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채수아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몇 마디 말도 나누지 못한 채 다시 나갔다. 채수아는 위경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3시에 배달 앱으로 약을 시켰다. 침대에 누워오는 채수아의 모습을 보며 이선우는 자신의 뺨을 세게 때렸다. 난 정말 죽일 놈이다. 그가 평생 아껴주겠다고 맹세한 여자를 그가 이렇게 대했다니. 아마도 자신을 벌하기 위해서였을까. 이선우는 잠을 자지 않고 영상 하나하나를 계속 봤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치던 밤, 그녀가 생리통으로 힘들어하던 밤, 그가 곁에 있어야 했던 밤들에 그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채수아를 방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간절히 찾고 싶었지만 그가 찾은 것은 한 달 반 전의 영상이었다. 그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밤. 그날 의사는 신 여사님에게 더 이상 치료 가치가 없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만취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어린아이처럼 채수아를 안고 울었다. 아마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날 밤 그와 채수아는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본 이선우는 문득 자궁 외 임신 수술 진단서가 떠올랐다. 그는 날짜를 다시 확인하고 그날의 영상을 찾았다. 영상 속 그날 밤. 새벽이시 채수아는 통증에 잠에서 깼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김예리였다. 수아 언니, 선우 오빠 지금 자요. 무슨 일 있으면 내일 얘기해요. 먼저 끊을게요. 이선우는 그날 자신이 신 여사님과 병원에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새벽이시면 화장실에 가 있었다. 그는 김혜리가 자신의 전화를 받고 채수아에게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영상을 계속 보니 채수아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침실에서 거실로 기어가 마지막 힘을 다해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랬구나, 이선우. 채수아의 자궁 외 임신은 사실이었고 진단서도 진짜였다. 그녀가 그렇게 위험했는데 남편인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유치하게 군다고 꾸짖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순간 자책감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이선우를 덮쳤다. 그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왜 채수아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이해했다. 현재의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한 달 후, 채수아의 독립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미 어느 정도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적지 않은 고객들이 찾아왔다. 바쁜 일은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어느 정도 덜어주는 듯했다. 다만 아직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은 하루하루는 그녀가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스튜디오에 들어섰다. 그는 키가 183cm가 넘고 외모가 준수했다. 깔끔한 짧은 머리에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흔히 검은 트렌치코트가 남자의 성형외과라고 말한다. 잘생긴 남자가 트렌치코트를 입으니 더욱 눈을 뗄 수 없었다. 신입 안내 직원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심지어 채수아도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잘생겨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매우 낯이 익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디서 만났는지는 기억나지 않았다. 채수아 디자이너님 맞으시죠? 아, 네, 접니다. 채수아는 자신이 조금 무례했다는 것을 깨닫고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씨 커피 2잔 부탁해요.
그녀는 남자를 접객 공간으로 안내했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남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최수아 씨. 저는 서강준이라고 합니다. 27살이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최수아는 더욱 당황했다. 최근 그녀의 둘째 이모가 계속해서 소개팅 상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아직 이혼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개팅이란 말인가? 설마 눈앞에 이 남자가 바로 둘째 이모가 소개해준 그 사람일까? 서강준 씨, 혹시 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 혼자를 채말하기도 전에 서강준은 코트 주머니에서 아파트 설계 도면을 꺼내 채수아 앞에 놓았다. 이혼... 뭐요? 아직 가와데코에서 안 나오셨냐고요? 근데 이미 개인 스튜디오 여셨잖아요. 채수아는 웃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히 말을 다 끝내지 않았다. 아니에요, 서강준 씨. 이 집은요? 이야기를 나누며 설계도를 보던 채수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녀는 교내 디자인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다. 대회는 주제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었다. 대부분은 로봇 모델이나 예술 작품을 제출했다. 오직 채수아만이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 설계도를 제출했다. 제목은 나의 미래의 집이었다. 다른 정교한 출품작들에 비해 그녀의 디자인은 다소 단순해서 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은 전시되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웃었다. 어쨌든 누구나 정원이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설계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눈앞의 도면은 그녀가 18살 때 디자인했던 것과 똑같았다. 단지 몇 군데가 더 합리적으로 수정되었을 뿐이었다. 이 집, 이미 다 지어졌나요? 그녀는 왜 자신의 설계도가 사용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접 가서 보고 싶었다. 꿈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 어떤지. 네, 다 지어졌어요. 실물주택입니다. 서강준이 미소 지었다. 30분 후, 채수아는 설계도 제목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풍화빌라, 고급, 실물주택, 꿈의 집, 해질녘의 부드러운 바람. 30분 후, 채수아는 서강준의 은색 롤스로이스 컬리넌에서 내렸다. 눈앞에 3층짜리 단독주택을 보며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말 예쁘네요. 저도 제 안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강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이 집은 혼자 사실 건가요? 아니요, 제 신혼집입니다. 와, 그럼 아내 되실 분은 정말 행복하시겠네요. 아직 아내는 없지만 곧 생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한 서강준은 조금 부끄러운 듯 귓불이 붉어졌다. 채수아는 그의 수줍은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아직 가구가 없는 새 집이었지만 디자이너인 그녀의 눈에는 이곳이 바로 보물창고였다. 서강준 씨, 인테리어에 대해 생각해 두신 콘셉트가 있으신가요? 수아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전적으로 따를게요. 저를 따르신다고요? 채수아는 되물었다. 서강준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보았다. 눈빛이 따뜻했다. 디자이너는 수아 씨잖아요. 제가 아니라. 수아 씨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아니, 제 말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냐고요. 클래식, 북유럽, 아메리칸. 아니면 동양풍이라든지요. 저는 의견 없어요. 수아 씨가 결정하시면 돼요. 많은 고객들이 구체적인 방향이 없긴 하지만 그녀는 그래도 확인해야 했다. 정말 저한테 디자인을 맡기시려는 거 맞으세요? 물론이죠. 지금 바로 계약할까요? 그렇게까지 서두르실 필요는 없는데요. 채수아는 이렇게까지 편한 고객을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다. 사진을 찍고 자료를 스캔하고 나니 그녀가 일을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다. 처음에는 택시를 불러서 돌아가려고 했지만 서강준이 기어코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그 호화로운 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는 와인 상자가 가득해서 조수석에 앉았다. 돌아오는 길에 채수아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초겨울의 도시는 다소 쓸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아직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첫눈을 기다리는 설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때 서강준은 여전히 차분하게 운전하며 가끔씩 그녀를 훔쳐보았다. 차 안의 분위기가 너무 조용하다고 느꼈는지 채수아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서강준 씨, 제가 가와에서 일했던 거 아시면 언제부터 저에 대해 들으셨어요? 당연하죠. 수아 씨를 지켜본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잡지에서 수아 씨가 상 받은 디자인을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나중에 집을 사면 꼭 수아 씨한테 디자인을 맡겨야겠다고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서강준은 차를 세우고
채수아를 돌아보았다. 사실 저는 수아 씨가 돌아와서 꽤 놀랐어요. 왜요? 제가 서울에 있었으면 저를 못 찾으셨을까요? 이 업계는 굳이 한 도시에만 머물 필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서강준은 몇 초간 침묵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르죠.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이상한지는 채수아도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할 때 서강준이 갑자기 먼저 물었다. 오른손 약지에 반지 자국이 있던데 왜 안 끼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채수아는 당황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가락을 보았다. 정말로 오랫동안 반지를 낀 탓에 희미한 흰색 자국이 있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대수로운 일도 아니고 숨길 필요도 없었다. 곧 이혼할 거라서 뺐어요. 아, 그럼 쿨다운 기간이겠네요. 네, 기다리는 시간은 지났고 아마 며칠 안 남았을 거예요.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고 슬픈 기색은 없었다. 하지만 서강준의 스쳐 지나가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어렸다. 해질녘 부드러운 바람 단독주택 디자인 계약은 바로 다음 날 체결되었다. 하지만 채수아의 말대로 이혼 유예 기간이 끝났다. 그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로 가야 했다. 그녀는 3일간의 휴가를 내고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번 귀환은 단지 이혼을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다. 오하나가 딸을 낳은 것이다. 채수아는 금팔찌 한 쌍과 두둑한 축의금을 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향했다. 분홍빛의 보송보송한 작은 공주님을 보자 어째서인지 채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하나는 채수아가 우는 것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너 왜 울어? 네가 아파서 낳은 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엄마 되는 거면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오하나는 즉시 후회했다. 채수아가 고생을 안 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 전 그녀는 자궁외 임신으로 죽을 뻔했다. 오하나는 자신이 실언했다고 느끼고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수아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직 이선우랑 살 생각이야? 채수아는 평정을 되찾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그만. 이번에 돌아온 것도 절차 마무리하려고 온 거야. 네가 결정했으면 된 거야. 우리 수아는 예쁘고 능력도 좋은데 앞으로 좋은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 굳이 한 나무에 목맬 필요 없지. 이선우가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거 그냥 후회 속에서 살게 둬. 오하나는 아직도 그날 병원에서 이선우가 채수아에게 김예리에게 사과하라고 했던 그 죽일 놈의 태도를 기억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다른 여자를 보호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는 10,000번 죽어 마땅했다. 요즘 이선우가 아주 비참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후회하든 말든 난 모르겠고 어쨌든 난 후회 안 해. 산모와 아기가 쉬어야 했기 때문에 채수아는 잠시 머물다가 떠났다. 그런데 조리원을 나오자마자 이선우가 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의 남편 안효섭이 조금 미안한 듯 말했다. 미안해, 수아 씨. 두 사람이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선우한테 네가 돌아왔다고 알려줬어.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만나야 할 거 일찍 만나는 게 낫죠. 이선우는 안효섭에게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걱정스럽게 채수아 앞에 섰다. 한 달 만에 만난 채수아는 훨씬 건강해 보였다. 반면 이선우는 눈에 띄게 야위고 피곤해 보였다. 하지만 이 교수로서의 풍채는 여전했고 우아한 기품은 변함이 없었다. 점심 먹었어? 이선우는 할 말이 많았지만 이곳은 적절하지 않았다. 아직요. 밥 먹으러 가자. 학교 근처에 있는 볶음 요리 먹고 싶어요. 그래. 채수아의 말에 어두웠던 이선우의 눈빛이 즉시 밝아졌다. 그들은 안효섭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선우의 차에 탔다. 1시간 후 채수아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졌다. 그녀는 맛있게 먹었고 기분도 아주 좋아 보였다. 오직 이선우만이 젓가락을 들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가 너무 보고 싶었던 그녀. 왜 안 먹어요? 난 배 안 고파. 내일 시간 있어요? 그 질문에 이선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아야, 그날 내가 말없이 떠난 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김혜리를 핑계로 삼고 싶지 않아. 잘못은 잘못이야. 원래 맛있게 먹던 채수아는 그의 말을 듣고 멈칫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았다. 진지하게 이선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의미 없어요. 제가 서울을 떠나던 날 저는 이미 돌아설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 수아야. 이선우는 갑자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다.
우리 8년이나 함께했어. 난 정말 널 사랑해. 네가 단지 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모든 걸 저버릴 수는 없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하늘의 맹세코, 난 변심한 적도, 널 배신한 적도 없어. 내가 왜 돌아올 수 없는 건데. 그의 목소리는 갈수록 잠겨갔고 눈시울도 붉어지며 울 것만 같았다. 예전 같았으면 의심과 무시로 가득했던 그 시절을 겪기 전이었다면 채수아는 분명 그의 이런 모습에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하지만 상처는 이미 존재했고 몇 방울의 눈물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이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그저 바람 피우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채수아는 그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빼냈다.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내일 아침 8시 서류 챙겨서 구청으로 오세요. 만약 안 오면 당신이랑 김혜리 웨딩 사진 들고 법원에 이혼 소송 낼 거예요. 말을 마친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이선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심장 위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날 밤 그는 바에서 만취했다. 대리기사가 그를 임시로 마련한 텅 빈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다. 그는 눈물이 날 정도로 토하고 변기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예전에 그가 술에 취해 돌아오면 채수아는 항상 정성껏 돌봐주었다. 숙취 해소차를 끓여주고 위장약을 챙겨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 한밤중에 목이 마르면 한마디만 하면 그녀는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렇게 좋은 아내를 왜 그는 놓쳐버렸을까?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다. 바로 그때 따뜻한 수건이 그의 옆으로 건네졌다. 여보, 얼굴 닦아요. 이선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채수아가 그의 옆에 서서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자기야. 그는 흥분해서 눈앞의 사람을 꽉 껴안았다. 그녀도 팔을 둘러 그를 안았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며 침실의 매트리스 위로 쓰러졌다. 처음에는 이선우는 매우 기뻤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마침내 돌아왔다. 하지만 계속될수록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채수아는 결혼 2년 차에도 항상 부끄러워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얼굴을 붉혔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선우는 상대를 밀어내고 불을 켰다. 환한 백색 조명이 켜지자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침대 위 옷이 흐트러진 여자는 채수아가 아니었다. 김예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선우는 분노에 차소리쳤다. 방금 타올랐던 욕망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선우 오빠, 아직도 모르겠어? 채수아는 이미 오빠를 버렸어. 이제 오빠 곁에는 나밖에 없어. 김예리는 더 이상 연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어릴 때부터 우린 함께 자랐어. 오빠가 날 좋아했던 거 알아. 내가 해외에 겨우 8년가 있었을 뿐인데 오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여자랑 결혼했어. 나한테, 우리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그 책망에 이선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린 시절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하물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누가 이미 깨져버린 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채수아야. 하하하. 김혜리는 세기의 농담이라도 들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오빠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했다면 왜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었어? 김예리의 말에 이선우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니. 아직도 모르겠어? 역시 교수님이라 다르시네. 내가 그냥 다른 계정으로 채수아인 척 나 자신이랑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걸 오빠는 철석같이 믿었잖아. 심지어 그 여자한테 나한테 사과하라고까지 했지. 하아. 말해봐. 오빠 바보 아니야? 그 순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이선우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병원에서 채수아에게 김혜리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던 모습. 그가 그녀의 회사까지 찾아가 교양 없다고 꾸짖던 모습.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 악독한 말들이 채수아가 한 것이라고 믿었다. 김예리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정말 바보였다. 하지만 그가 더 증오스러웠던 것은 김혜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변했어? 신 여사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가식 떨지 말고 우리 엄마 얘기하지 마. 오빠, 우리 엄마 앞에서 맹세했잖아. 뭘 해냈는데? 솔직히 우리 엄마도 참 무능해. 죽음으로 오빠를 협박했는데도 오빠가 나랑 혼인신고하게 만들지 못했잖아. 살아서도 무능하고 죽어서도 무능하고. 이때 김혜리는 이미 독초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다.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꺼져. 꺼져.
이전까지 이선우는 자신이 단지 채수아를 잘 돌보지 못했을 뿐 원칙적인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그는 마침내 왜 채수아가 단호하게 이혼했는지 알았다. 김혜리는 옷을 다 입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선우 오빠, 채수아는 절대 오빠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평생 오빠 곁에는 나밖에 없어. 오빤 나한테서 못 벗어나. 내가 평생 오빠한테 붙어 있을 거니까. 그녀가 떠나자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이선우는 창가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그는 조용히 밖에 화려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켜질 등불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8시. 채수아는 구청에 도착했고 이선우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피곤했고 밤새 잠을 못 잔 듯했다. 하지만 수염은 깎고 옷은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별말 없이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증명서를 받았다. 30분도 채 안 되어 두 사람은 정식으로 이혼했다. 구청문 앞에서 이선우는 밤새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내가 잘못한 쪽이니까. 이건 너한테 주는 보상이야. 봉투 안에는 등기부등본과 은행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5억 원이 들어있었다. 이선우의 집은 원래 꽤 부유했다. 만약 그가 학교에 남아 강사로 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사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채수아는 서류 봉투를 힐끗 보고는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 말대로. 본질적으로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헤어지는 건 그냥 우리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예요. 채수아의 눈빛은 평온했다.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빛이야말로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이었다. 이선우는 손을 내리고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행복하면 됐어. 행복할 거예요. 오늘 오후 비행기예요. 먼저 갈게요. 말을 마친 채수아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이선우는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많이 생각했다.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미련이 남았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달콤한 추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붙잡고 싶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리 작성해둔 사직서를 학과장 이메일로 보냈다. 이혼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자. 예전에는 항상 채수아가 그를 따라다녔다. 이번에는 그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갈 차례였다. 서울에서 이혼하는 동안 채수아도 한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틈틈이 서강준의 3층 단독주택 해질녘 부드러운 바람의 인테리어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다. 전체적인 스케치는 단순하고 세련되며 따뜻했다. 대중적인 취향에 맞으면서도 그녀만의 스타일이 담겨 있었다. 서강준은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좋아요. 이모티콘만 보냈다. 그가 전에 말했듯이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정말 의견이 없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채수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주인이 직접 참여해야만 집에 대한 애정이 생긴다. 차가운 콘크리트가 비로소 집이 되는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와 그녀는 서강준에게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잡히지 않았다. 물으면 바쁘다고 했고 더 물으면 집주인은 너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서강준은 심지어 사람을 시켜 단독주택 열쇠와 단지 출입카드를 채수아의 스튜디오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그의 취향을 추측하며 하나하나 세부 도면을 그렸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채수아가 이혼했다는 소식이 마침내 둘째 이모의 귀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둘째 이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중매를 섰다. 이 시간 동안의 어르고 달래기 끝에 채수아는 더 이상 소개팅을 거절하면 불효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먼저 물어보지 않고 둘째, 이모는 주소만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암호 같은 건 필요 없고 카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 바로 상대라고 말했다. 물론 채수아가 소개팅에 동의한 것은 상대방이 그녀가 이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였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생각은 없었지만 소개팅을 하는 이상 솔직해야 했다. 약속 시간에 채수아는 고풍스러운 카페에 도착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잘생긴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그렇게 약속을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던 서강준이 보였다. 정말 우연이네. 채수아는 웃으며 다가갔다. 서강준 씨, 정말 공교롭네요. 서강준은 휴대폰을 보다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전혀 놀란 기색이 없었고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채수아 씨, 정말 바쁘신가 봐요. 제가 그렇게 찾을 땐 안 보이시더니 여기서 뵙네요. 채수아는 손님 없는 카페를 둘러보았다. 서강준 외에는 남자 3명뿐이었다. 안경 쓴 중년의 대머리 아저씨,
여자친구와 이야기 중인 대학생, 그리고 자신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젊은 남자. 가장 잘생긴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서강준이었다. 아마도 소개팅 상대가 오지 않은 모양이다. 채수아는 자연스럽게 서강준 맞은편에 앉았다. 친구 만나세요? 그분 오기 전에 저희 시안에 대해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는 말하며 아이패드를 꺼내 디자인 시안을 열어 그의 앞에 놓았다. 서강준 씨, 침실 색상에 대해 의견 있으세요? 신혼집이라면 예비 신부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보통 집안 색상에 더 신경을 쓰거든요. 채수아는 자신이 매우 전문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을 마친 후에도 서강준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다. 서강준 씨?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채수아는 조금 화가 났다. 그녀는 진지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가 그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다니. 서강준 씨, 집은 당신 거예요. 저는 돈을 받았으니 책임감을 가져야 해요. 채수아 씨, 여기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제가 누굴 만나러 왔냐고요? 채수아는 닭과 오리가 대화하는 듯한 기분에 어리둥절했다. 제가 누굴 만나는 게 중요한가요? 네. 서강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중요해요. 아무리 둔해도 채수아는 서강준의 말에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강준 씨,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아니에요? 오늘 저는 채수아가 말을 반쯤했을 때 주위를 휙 둘러보고는 시계를 보았다. 소개팅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났는데 카페에는 여전히 아까와 같은 몇 사람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강준을 보았다. 그때서야 마침내 그가 자신을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다정하고 굳건하며 호감이 가득한 눈빛. 오늘 제 소개팅 상대가 당신이에요? 나예요. 서강준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채수아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아이패드를 집어넣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온몸에서 거리를 두는 냉담한 태도가 풍겼다. 하지만 바로 이때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처음부터 오늘 소개팅 상대가 저라는 걸 알고 있었군요. 네. 저를 찾아와서 집 디자인을 맡긴 것도 다 미리 계획된 거고요. 네.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와 서강준의 행동들을 조합하자 하나의 답이 채수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당신 날 짝사랑했군요. 채수아의 목소리는 의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서강준은 레모네이드 한 모금을 마셨다. 몇 초간 침묵한 후 고개를 들어 채수아를 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맞아요. 당신을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채수아는 자신과 서강준에게 정말 감탄했다. 이런 이야기를 두 사람은 빙빙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한 관계에서 벗어났고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었다. 서강준 씨, 당신이 절 좋아해 주는 건 영광이에요. 일부러 저를 찾아와 디자인을 맡기느라 돈도 적지 않게 쓰셨고요. 하지만 아마 아시겠지만 전 방금 이혼했어요. 당분간은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채수아는 자신이 분명하게 말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보기에 서강준은 질척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해질녘 부드러운 바람 단독주택은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니 그녀는 분명히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업무 관련해서는 스튜디오로 와주세요.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친 채수아는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채 움직이기도 전에 서강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직 내 말이 안 끝났어요. 채수아는 힘없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하세요. 채수아 씨, 내가 갑자기 당신 삶에 나타난 게 좀 갑작스럽다는 거 알아요. 당신이 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난 그냥 번호표 하나 뽑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이 다른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말한 서강준은 그녀의 손을 놓았다. 눈빛은 여전히 진심이 가득했다. 부모님은 모두 이 도시에 사시고 전 외아들이에요. 가정은 화목하고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세요. 전 건강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요. 연애 경험은 없고요. 감정적으로 깨끗해요. 소꿉친구 같은 여자 사람 친구도 없어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만나봐요. 그 고백은 진심이 담겨 있어. 누구라도 감동하지 않기 어려웠다. 하지만 채수아는 감동만으로는 사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미안해요, 서강준 씨.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채수아는 감정 문제를 질질 끄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미래를 지체시키고 싶지 않았다. 서강준은 아마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표정은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미안해할 거 없어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요. 스튜디오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는 길에 침실 색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죠. 채수아는 아무 말 없이 서강준을 따라 카페를 나섰다. 돌아오는 길에 채수아의 마음속에는 계속 한 가지 일이 맴돌았다. 물어보지 않으면 계속 찜찜할 것 같았다. 서강준 씨. 네. 우리 만난 적 있죠?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언제 어디서 서강준을 만났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분명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서강준은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다. 네, 만난 적 있어요. 어디서요? 언제요? 채수아는 물었다. 저는 연한 회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이고. 수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 서강준은 그 질문에 대답할 생각이 없었다. 그가 말하고 싶지 않으니 채수아도 어쩔 수 없었다. 수정된 시안은 휴대폰으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그때 채수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둘째 이모였다. 받기 싫었지만 그래도 받아야 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편에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야, 그 사람 만났니? 어땠어? 이모가 말해줄게. 강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인품도 좋고 잘생겼고 돈도 잘 벌고. 네가 걔랑 결혼하면 정말 평생 복 받는 거야.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되어 있었고 서강준은 똑똑히 들었다. 그의 입꼬리는 억누를 수 없이 미친 듯이 올라갔다. 채수아도 웃었지만 웃는 게 아니었다. 이모, 그렇게 좋은 사람이면 우리 서연이한테 시집 보내세요. 서연은 둘째 이모의 딸로 막 대학을 졸업했다. 서연이? 걔 성격에 저런 애가 어울리기나 하겠니? 딴소리 하지 말고 네 생각이나 말해봐.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자. 채수아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분은 정말 좋지만 저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요. 이모, 저 지금 바빠서요. 끊을게요. 말을 마친 채수아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서강준을 돌아보았다. 몇 초 전까지 웃고 있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채수아도 침묵했다. 곧 차가 채수아의 스튜디오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차례로 내렸다. 서강준은 같이 들어가려는 듯 했지만 채수아는 오늘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느꼈다. 색상도 의견 주셨고 저 손님도 만나야 해서요. 채수아가 말을 반쯤 했을 때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서강준의 등 뒤로 향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선우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채수아는 힘없이 한숨을 쉬었다. 8년간의 상처를 잊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녀는 서서히 과거를 잊고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해주기를 노력하고 있었다. 왜 그는 또 나타난 것일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이 순간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서강준의 팔을 잡아 그렇게 큰 키의 그를 손쉽게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 방패막이로 삼았다. 이때 서강준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저 채수아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자 무심코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다가갔다. 운전 조심해서 가고 도착하면 메시지해요. 말을 마친 채수아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바로 그때 이선우의 손에 들려있던 튤립 꽃다발 이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에 서강준과 채수아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그때까지도 키스에 멍해 있던 서강준은 채수아가 왜 그랬는지 즉시 이해했다. 이 교수님, 이 꽃 져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채수아는 서강준의 팔을 놓고 다가가 바닥에 꽃다발을 주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보내지 마세요. 제 남자친구가 질투할까봐 무서워서요. 이분은 서강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선우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명백히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아, 소개할게요. 제 전남편 이선우 교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제 남자친구 서강준 씨고요. 채수아는 매우 태연했다. 서강준도 너그럽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선우는 입술을 깨물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채수아는 자신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누구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연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강준 씨, 먼저 가봐요. 이 교수님이 저한테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알았어. 그럼 오늘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러 올게. 서강준은 말하며 손을 들어 채수아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정해서 마치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사귄 연인 같았다. 그는 이선우에게 인사까지 하고 나서야 차를 타고 떠났다.
차가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채수아는 싸늘한 얼굴로 이선우를 돌아보았다. 도대체 뭘 더 원해요? 각자 자기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안 좋은가요? 왜 자꾸 제 삶을 방해하는 거예요? 수아야, 나 사직했어. 이 도시로 와서 일하기로 결정했어. 이선우는 채수아의 태도에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채수아는 화가 나서 손에 든 꽃다발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당신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방금 그 사람 내 친구지? 연기 잘하네. 누가 연기래요? 제 남자친구예요. 난 널 알아. 우리 방금 이혼했잖아. 네가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 그렇다면 당신이 날 충분히 깊이 알지 못했던 거겠죠. 채수아의 말투와 표정은 극도로 차가웠다. 이선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눈빛은 굳건했다. 수아야, 난 결심했어. 널 다시 되찾을 거야. 포기 안 해. 난 맹세했어. 평생 널 돌보겠다고. 더는 불가능해요. 이선우 씨, 더는 가능성 없어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채수아는 몸을 돌려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이선우는 아까의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다. 결말을 본 듯했지만 그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채수아는 사무실에 한참 앉아있다가 서강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고마워요. 연기 나쁘지 않았어요. 서강준은 즉시 답장했다. 연기 아닌데요. 다 진심이었어요.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아니요. 계속 연기할 필요 없어요. 전 연기 못해요. 들켰잖아요. 자주 하면 익숙해져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요. 항상 대기하고 있을게요. 채수아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의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올 것 같았다. 그 후 7일 동안 스튜디오에는 매일 꽃이 배달되었다. 모두 핑크 튤립이었다. 채수아는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안내 직원에게 꽃을 물통에 꽂아두고 스튜디오 방문객, SNS 팔로우 시 새송이 증정이라는 팻말을 붙이라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이선우가 이 도시에 집을 샀고 대학 강사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친구들도 차례로 전화해서 그녀에게 돌아가라고 설득했다. 별의별 말을 다 했지만 가장 많이 한 말은 8년의 정이 너무 아깝다는 것이었다. 채수아가 그렇게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그건 이선우에게 불공평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랑은 물과 같아서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당사자만이 아는 법이다. 수아씨, 꽃이 바뀌었어요. 안내 직원이 즐겁게 빨간 장미 한 다발을 안고 채수아 앞으로 달려왔다. 그 이 시선 가진 분이 드디어 꽃 종류를 바꿨나 봐요. 빨리 보세요. 채수아는 미간을 찌푸렸다. 꽃다발 속 카드를 뽑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강준. 사실 카드를 읽기 전에도 그녀는 이 꽃다발이 이선우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짐작했다. 과연 바로 그때 서강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채 디자이너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같이 저녁이나 하죠. 채수아는 부드러운 장미 꽃잎을 어루만졌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서강준은 밥을 사겠다고 했으니 정말 밥만 샀다. 식사 후 채수아는 먼저 거리를 걷자고 제안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은 붐비는 보행자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아쉽게도 오늘은 눈이 오지 않았다. 참, 서강준 씨, 최근 몇 년 동안 이 도시에 눈이 왔나요? 채수아는 몇 년 동안 고향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았다. 눈에 대한 기억은 아직 중학교 시절에 머물러 있었다. 서강준은 잠시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집에 안 계셨어요? 아니요.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에요? 일 때문에요? 그저 궁금해서 채수아는 무심코 물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했을 때 서강준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숙여 추위에 붉어진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당신 찾으러요. 작년 크리스마스에 당신은 학교에서 이선우 씨랑 유학생들과 함께 축제를 보냈죠. 재작년에는 그가 집에 없어서 당신은 아래층 편의점에서 평안을 기원하는 사과 하나를 샀고요. 서강준이 말하지 않았다면 채수아는 그 일들을 잊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신경 쓰니까 주에 깊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알게 된 거죠. 채수아는 문득 생각났다. 그녀의 삶은 종종 개인 카카오 스토리에 공유되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아직 결혼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 눈에 그녀와 이선우의 결혼 생활은 매우 행복했다. 두 사람은 함께 찍은 사진도 자주 올렸다.
만약 그때부터 서강준이 그녀를 좋아했다면 그에게는 조금의 희망도 없었을 것이다. 서강준 씨, 우리 도대체 언제 만났던 거죠? 서강준은 약간의 슬픔에서 벗어나 웃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직접 생각해 보세요. 생각 안 나요. 말해줘요. 채수아는 궁금해서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채 닿기도 전에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유명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편 버리고 바람난 채수아예요. 채수아가 따귀에 맞아 어안이 벙벙할 때 서강준이 막 돌아섰다. 그녀가 몇 명의 여자들에게 땅에 눌려 있는 것을 보았다. 생각할 시간도 없이 서강준은 즉시 달려들어 그 여자들을 밀쳐내고 자신의 몸으로 채수아를 보호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채수아가 일으켜 세워진 후에야 그녀를 때린 사람이 김예리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김예리는 휴대폰을 들어 채수아의 얼굴에 들이대며 동영상을 찍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바로 이 요망한 년이에요. 새 남자친구 생겼다고 남편을 버렸어요. 그 남편이 이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여자 때문에 사직하고 이사하고 집 주고 돈 줬어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는 밖에서 남자를 키웠어요. 그 남편은 우울증에 걸려서 이 여자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요. 그날은 축제일이라 거리에 사람이 많았다. 긴 검은 생머리의 아름다운 채수아는 더욱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김혜리의 선동적인 발언에 군중들은 점차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녀가 미모를 이용해 남자의 돈을 뜯어내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수군거림은 욕설로 변했고 현장은 점차 통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채수아를 보호하던 서강준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경찰이 빨리 도착해서 채수아는 놀라기만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서에서 채수아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진술했다. 김혜리가 먼저 사람을 때렸고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녀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고 끝까지 소송을 걸 생각이었다. 하지만 사건이 처리되기도 전에 이선우가 김혜리의 가족 자격으로 도착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즉시 김혜리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꺼냈다. 알고 보니 한 달 전 김혜리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에서 심리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아 치료를 거부당했다고 한다. 김혜리의 정신질환 진단서가 유효했기 때문에 채수아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경찰서 문 앞에서 이선우는 채수아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서강준이 두 사람 앞을 막아서며 이선우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채수아, 너랑 따로 얘기 좀 해야겠어. 그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서강준은 오랫동안 참아왔다. 오늘 그는 이선우에게 반드시 직설적으로 말해야 했다. 이선우 씨,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당신과 채수아 씨는 이혼했습니다. 제발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사람이나 잘 관리하세요. 당신 손에 있는 그 정신질환 진단서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자 이선우의 승부욕도 불타올랐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서강준을 보았다. 이혼했으면 뭐? 나와 채수아는 8년을 함께했어. 그녀의 모든 처음은 다 내 것이었다고. 넌 뭐가 있는데? 서강준 부잣집 도련님. 내가 널 모를 줄 알아? 말해주지. 난 오래전부터 널 알고 있었어. 하지만 신경도 안 썼지. 넌 그저 어둠 속에서 나와 채수아의 행복을 몰래 훔쳐보는 불쌍한 놈일 뿐이니까. 서강준은 몇 년 동안 사람을 때리지 않았다. 욕 몇 마디 듣는 건 괜찮았다. 하지만 이선우가 감히 채수아의 진한 사랑을 모욕하다니. 그가 주먹을 들어 이선우를 때리려 할 때 채수아가 한 발 먼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서강준은 손을 멈췄다. 그녀는 서강준이 손을 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강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선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선우는 겉보기에는 온화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음흉했다. 그가 경찰서 문 앞에서 도발적인 말을 한 것은 바로 서강준이 손을 쓰게 하려는 것이었다. 채수아는 분노한 서강준을 뒤로 끌어당겼다. 그녀는 홀로 이선우와 마주 섰다. 그 여자 데리고 가요? 더 이상 날 방해하지 마요. 우리가 8년간 사랑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탁할게요. 이선우 씨. 채수아. 이선우는 여전히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사랑해. 난 너 하나만 사랑해. 정말 너 없이는 못 살아. 왜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없는 거야? 이미 줬어요. 채수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한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이제 그만 놔줘요. 내가 당신을 증오하기 시작하게 만들지 마요. 마침내 이선우의 마음 속성이 무너져 내렸다. 알고 보니 채수아가 서울을 떠나던 날 그들은 정말로 끝났던 것이다.
채수아, 죽어. 어디선가 김혜리가 단도를 들고 달려들었다. 채수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칼은 그녀의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다. 예리야, 안 돼. 이선우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옷자락만 겨우 잡았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채수아는 뒤로 세게 끌어당겨졌다. 이어서 카리사를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다. 채수아가 똑똑히 보았을 때 서강준의 하얀 스웨터 위에는 붉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서강준, 괜찮아. 서강준은 자신의 배의 상처를 만지고는 채수아에게 애써 웃어 보였다. 다음 순간 그는 힘이 다한 듯 땅에 쓰러졌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채수아는 겁에 질려 서강준을 안고 통제불능으로 울었다. 서강준은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네가 날 위해 우는 건 처음이네. 앞으로는 울게 하지 않을게. 서강준, 잠들면 안 돼. 힘내. 구급차 곧 올 거야. 이때 채수아는 경찰에 제압된 김혜리도 잿빛 얼굴이 된 이선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새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강준은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수아야, 저것 봐. 눈 온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아야. 채수아의 부모님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피투성이가 된 딸을 보고 여러 번 확인하고 나서야 채수아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뒤이어 달려온 서강준의 부모님은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강준의 어머니는 다가와 채수아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 많이 놀랐지? 걱정 마. 우리 강준이 튼튼해. 작은 상처일 뿐이야. 괜찮을 거야.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를 구하려다. 죄송합니다. 채수아는 다시 한번 통제력을 잃고 잘못한 아이처럼 서강준 어머니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채수아를 보고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흘러 수술실 등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채수아가 가장 먼저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 서강준 씨는요? 괜찮습니다. 급소를 피했고 봉합 잘 끝났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밤새 긴장했던 채수아의 신경이 풀렸다. 그녀가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 할 때 눈앞이 캄캄해지며 모두 앞에서 쓰러졌다. 수술실에서 나온 서강준은 자신을 걱정하다 쓰러진 여자를 둘러싼 사람들을 보았다. 당연히 그가 더 긴장했다. 채수아는 긴 꿈을 꿨다. 꿈속에는 온통 지난 세월 이선우와의 기억뿐이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이혼해서 실망으로 무관심으로 그리고 힘들었던 장거리 연애 시절로 고3 때의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마침내 시간은 그녀가 아직 고향을 떠나기 전인 고이 여름에 멈췄다. 채수아는 막 계단 게시판을 다 그리고 사다리를 창고에 갖다 놓으려다가 체육 매트 위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을 보았다. 그는 긴 머리가 눈을 가렸고 뺨에는 극힌 상처가 있었다. 옷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아마 방금 싸운 모양이었다. 콜록콜록콜록. 원래 기관지가 약한 채수아는 연기 냄새를 맡자 기침을 했다. 바로 그 기침 소리에 남학생이 주목했다. 마침 햇빛이 비쳐 하얀 연기를 뚫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채수아는 사다리를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학교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 교칙 위반이야. 응. 그는 한마디 대답하고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다. 채수아는 그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상처를 보고 작은 가방에서 만화 캐릭터 반창고와 오렌지 맛 사탕 하나를 꺼냈다. 담배는 몸에 안 좋아. 우울하면 사탕 먹어. 그리고 얼굴에서 피나. 이 반창고 너 가져. 그녀는 몸을 숙여 두 가지를 그의 옆에 놓고는 사라졌다. 채수아가 멀리 간 후에야 남학생은 고개를 숙여 옆에 놓인 두 가지를 보았다. 사탕 하나에 토끼 모양 반창고. 이런 위로 방식은 참 유치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바로 그 두 가지가 반항의 벼랑 끝에 서 있던 한 소년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었다는 것을. 얼마나 잤는지 마침내 채수아는 깨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서강준의 얼굴이 보였다. 깼어? 서강준은 안색이 괜찮아 보였고 눈을 휘며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채수아는 웃을 수 없었다. 서강준, 나 기억났어. 뭘 기억해? 서강준은 웃었다. 웃음에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너 기억났다고. 기억은 먼지에 덮였을 뿐 사라진 적이 없었다. 채수아는 마침내 기억해냈다. 그 뜨거웠던 여름날, 그녀가 그에게 사탕한 알과 반창고 하나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 아주 오래전에 만났었구나. 맞아. 서강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에. 다만 내가 운이 없었지. 한 번 놓쳤더니 평생을 놓칠 뻔했어.
무슨 소리야. 채수아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 뛰기 시작했다. 알았어. 나중에 천천히 다 얘기해줄게. 또 우네. 울지 마. 네가 울면 상처가 아파. 서강준은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채수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진통제 맞고 있잖아. 아프긴 뭐가 아파. 거짓말하지 마. 진짜 아파. 마음이 아파.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목 안 말라? 나한테 언제 제대로 된 명분 줄 거야? 목 안 마르냐고 물었잖아. 목 말라. 여자친구가 따라주는 거면 제초제라도 한 잔 마실게. 누가 내 여자친구야. 내가 언제 동의했어. 동의했잖아. 꿈에서 동의한다고 했어. 꿈에서 한 게 무슨 소용이야. 두 사람은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장난을 쳤다. 병실 밖. 서강준의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아들 칼 맞은 보람이 있네. 서강준의 아버지는 땀을 닦았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려고. 내 아들이 태권도 유단자인데 몸무게 40kg짜리 여자한테 찔리다니. 서강준 어머니, 당신이 뭘 알아요? 나중에 온 사람이 왜 이기는지 알아요? 알지. 나중에 온 놈이 뺏고 훔치니까. 재감정 결과 김혜리는 정신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고의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선우는 판결문과 유럽행 비행기표 한 장을 들고 마지막으로 채수아를 만나러 왔다. 이때 채수아는 이미 서강준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약지에는 다시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이선우는 그녀에게 큰 축의금을 건넸다. 축하해. 고마워요. 채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다. 예전에는 내가 도대체 어디서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나중에야 알았지. 내가 너무 자만했었다는 걸. 네가 절대 날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계속 소모하기만 했지. 사랑도 가꾸어야 한다는 걸 잊었어. 내가 너에게 줬던 상처들 미안해. 이선우가 채수아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과 사랑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여전히 그 말이에요. 앞을 보고 살아요. 이 교수님. 잘 지내세요. 너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채수아와 이선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얼마쯤 걷다가 이선우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안타깝게도 채수아의 모습은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한때 오직 자신에게만 속했던 밤바람은 마침내 더 이상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 외전. 서강준이 고3이 된 첫날, 그는 머리를 짧게 깎고 새 교복을 입고 담배를 끊었다. 나쁜 친구들과 멀어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를 변화시킨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그녀가 서울로 청강을 갔다는 것을 알았다. 방학 때마다 그는 서울로 날아갔다. 몰래 제2고등학교에 가서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는 수능이 끝나면 그녀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원서를 쓰는 날까지 기다렸을 때 그는 그녀가 키 크고 잘생긴 남학생과 껴안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는 그 남학생을 알았다. 서울 제2고등학교의 전교 1등,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그가 좋아하는 소녀가 그 남학생을 아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서강준은 그냥 잊어버리자고 생각했다. 그와 그녀는 이번 생에서는 분명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미련을 버릴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이 그녀를 먼저 알았는데 마치 편도 티켓을 손에 쥐고 영원히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서강준은 8년을 기다렸다. 그 그리움은 그를 수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 꿇게 했다. 단 한 가지, 기회 하나만을 빌었다. 그가 당당하게 그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아마도 하늘이 감동했는지 그의 가을, 그가 놓쳤던 소녀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도시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는 절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서강준과 채수아의 결혼식 날, 그녀는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요.